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형우입니다. 참가하신 분 명단을 봤는데 정말 강의하기 힘든 구성이더라고요. CPO도 계시고 일반 투자자도 계시고 여기 맞추면 저희가 오고 저기 맞추면 여기 오고 그런 구성이라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강의는 인터넷에 2시간짜리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박형우의 AI 강의라고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얼마 하니까 그거 사보시면 굉장히 제 가세에도 도움되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셜 맥루한이라는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4년도에 미디어 이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불후의 명작인데요.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 인터넷을 예언했다라고 알려진 어마어마한 걸작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사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분이 영문학자 출신이어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디어가 메시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미디어를 대하면 그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R&D 예산을 다 깎았다, 구글에서 알로하를 내놨다, 이런 그 메시지들에 눈이 가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미디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매스미디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를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라고 하면 매스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매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가 탄생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마셜 맥루한의 설명에 따르면 거꾸로라는 겁니다. 매스 미디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매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은 뉴스를 읽고 같은 패션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매스는 매스 미디어가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라는 매체가 세상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전달하는 변화의 메시지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떤 미디어가 새로 나타났을 때 그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들만을 보고 있으면 정작 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혹은 미디어가 가져다주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미디어의 정체가 뭐냐를 깨닫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TV를 다 비디오가 달린 라디오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디오가 달린 라디오로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썼냐면 성우가 대본을 읽는 걸 보여줬어요. 뭔가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달린 라디오니까 성우가 대본을 읽는 걸 찍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에 TV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죠. 아니 도대체 성우가 원고 읽는 걸 누가 보고 싶어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근데 TV가 TV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붙고 녹화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붙으면서 TV가 된 거죠. 초창기에는 연극 보듯이 그냥 카메라 한 대가 관객의 위치에서 화면 무대를 그냥 비췄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게 여러 대의 카메라가 붙고 편집을 하게 되고 건너뛰기도 하고 플래시백도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그것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AI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얘가 어떤 애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그는 인류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GPT-4 터보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솔라가 나왔죠. GPT-4는 일주일에 1억 명이 쓰고 있고 200만 명의 개발자가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포춘 500대 거의 92%가 쓰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갖고 올 변화가 뭐가 있냐를 그냥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AI가 OS의 지위로 들어가고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고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PC에서 돌아가는 솔루션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윈도우 기반에서 돌지 않습니까? 윈도우가 그때 하드웨어 관리를 다 담당해 주니까 내가 메모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하드디스크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프린트 포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윈도우가 다 커버해 주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는 세상의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 API를 쓰게 될 거다. 그러니까 AI 드리븐 혹은 AI 베이스드 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가 OS의 위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어떤 지식 혹은 자료에 접할 때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별로, 주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하거나 폴더 밑에 폴더를 두고 이런 식의 어떤 하이어라키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는 키워드 매칭 방식으로 접근하다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죠.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로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가진 미친 천재가 옆에 있어서 내가 준 모든 자료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내용의 자료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말만 해줘도 맥락을 이해하고 얘가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하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것에 대한 접근이 맥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형태로. 제 생각에는 원래 말씀되면 이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지? 잘 모르잖아요.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부터인가요? PC, 노트북 키보드에 코파일럿 버튼을 넣기로 했잖아요. 코파일럿 버튼을 넣기로 한 것도 사실은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하고도 맞닿은 면이 있는 거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데이터와 지식과 업무에 관한 것을 즉각적으로 맥락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드웨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파트너로서의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받고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썰고 배를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파트너로서의 도구가 이를 세상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AI를 파트너로 대하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새 AI 공부하면서 GPT-4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얘한테 이제 네가 세계적인 AI 과학자야. 근데 스폰스가 무슨 뜻인지 나한테 좀 고등학생 수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을 이어가면요. 특히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 최고의 과외 선생이라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펌의 수석 컨설턴트 정도가 내 옆에서 한 달에 $20만 주면 모든 답을 해주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얘를 가장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사상 처음으로 파트너가 되는 도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멀티모달의 시간이 왔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멀티모달이고 GPT-4도 멀티모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로하라고 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어젠가 그젠가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만든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방 러닝으로 인간이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그 조작을 다 배웠다가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모방 학습으로 한 50번 정도만 어떤 행동,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걸 50번만 해주면 80%에서 90%의 확률로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놀라운 로봇인데 얘가 $32,000밖에 하지 않아요. 거기다 오픈소스여서 부품 설계도까지 다 나와 있어서 3D 프린트로 그냥 뽑아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건 얘가 쓴 모델이 트랜스포머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쓰는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왔은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비디오 포이스인가요? 비디오 씬, 비디오 포이스도 트랜스포머를 써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공인간지능,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인공인간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종합지능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 AGI를 만드는 것을 한 걸음 더 갔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그림 그릴 때 이런 모델을 쓰고 로봇 만들 때 이런 모델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모델을 썼는데 지금 그냥 트랜스포머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로 로봇도 작동을 시키고 비디오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AGI로 한 칸 더 간 거고 멀티모달로 한 칸 더 간 거죠. 왜 멀티모달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챗GPT는 원래 텍스트밖에 입력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GPT-4가 되면 이미지도 입력을 받습니다. 두 개의 모드죠.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왜 멀티모달이 중요한가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해보자는 시도잖아요. 인간의 정치를 대체하자. 근데 인간이 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를 생각해보면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이렇게 다 쓰인단 말이죠. 오감으로 지능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AGI가 되려면 멀티모달이 더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작게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자기들 그 소형 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소형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일단 언어 모델 중에서 소형이지만 거대 언어 모델 사이즈에 맞먹는 성능을 내는 걸 MIT 라이센스 바꿔서 배포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리고 저 솔라도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내놓은 오픈소스 라마 2 베이스로 발전시킨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소형화 전문화 쪽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거고요. 그 AI 칩 쪽에서도 그 추론 쪽은 굉장히 소형화하고 합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거대 언어 모델과 이 소형 모델의 실력 차이는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그 라만이 솔란이 하는 것들이 그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GPT 3.5 수준 혹은 그걸 넘어가는 성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GPT-4에서 나온 답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걸 그래서 정류라고 해요. 디스틸. GPT-4가 내놓은 답들, 이 답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을 거 아니에요. 학습 데이터로서는 이해만 한 게 없거든요. GPT-4가 내놓은 답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그 정류 과정을 통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빨리 따라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낀 거니까 진품을 따라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GPT-4가 여전히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저런 작은 소형 모델들이 GPT-4를 레버리지 삼아서 빨리빨리 성능을 올리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초거대 언어 모델과 작은 소형 모델들 간의 품질 차이는 굉장히 큰 차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AGI를 이루는 것은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들 몇 개 없습니다. 그 GPT-4 그 다음에 저 제미나이 다음에 나올 버전 그리고 저 엔트로픽 뭐 그런 몇 개 정도 나머지는 사실 써보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근황 계시죠? 하이퍼 글로바도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까지가 랩업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뭡니까? 분명히 거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잠재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고양이, 개 이런 것들도 잠재된 패턴입니다. 고양이를 100%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인식시키는 컴퓨터 모델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말로 설명을 해서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날아갔어요. 2개 날아갔어요. 3개 날아갔어요. 4개 날아갔어요. 그 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 고양이인지 알죠? 꼬리가 날아갔어요. 알죠? 목이 날아갔어요.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말로 컴퓨터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인데 3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가 동그랗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접혀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말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고마운 데이터를 때려놓고 이 데이터의 모든 차이점을 네가 다 뽑아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게 4개 변수입니다. 파라미터. 그러면 고양이 사진이라고 한다면 한 100만 장, 20만 장으로 합시다.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에 사진 간의 차이점을 다 뽑아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다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점수의 가중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고양이를 최대한 잘 가려낼 때까지. 그럼 어느 순간 사람보다 더 잘 가려내는 4개 변수의 조합이 생기겠죠. 가중치의 조합이. 그게 현대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잠재된 패턴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계산 연산량을 가지고 일초에 5조 번씩 연산하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그런 기계를 10,000대에서 25,000대를 가지고 미친 듯이 100일 동안 계산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현대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는 일이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추죠.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미 사람보다도 더 잘 맞춥니다. 개나 고양이 사진 촬영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왜 잘 맞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4개 변수가 1750억개다. 그러면 1750억개의 4개 변수를 왜 얘는 0.00002호점을 주고 그 옆에 건 0.00001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잘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일에도 얘를 아직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하지만 언제 잘 작동하지 않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데 미국 국방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줄여서 XAI라고 불러요. Explainable을 X라고 써서 XAI라고 부르는데 국방상에 왜 XAI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미션 크리티컬하는 게 쓰고 싶거든요. 미션 크리티컬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으면 죽이지 마,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라는 온갖 오더를 사람에게 하듯이 오더를 내리면 얘가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정확히 적만 죽이게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인터넷도 사실은 미국 달파에서 만든 거니까요. 군사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AI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한 3년차 개발자 서너 명의 몫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풍부한 개발 경험을 갖고 있고 설계를 할 줄 알고 디베이징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질문을 집어넣는 거, 요청을 집어넣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팅을 해서 한 3년차 개발자 서너 명을 조수를 내고 일을 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조만간 어지간한 프로그래밍은 코딩할 줄 몰라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패턴이 있겠죠.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견습 변호사들한테 시키는 많은 일들을 이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지금 대형 주식 증권 회사는 이미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은 없어졌죠. 그 자리를 다 프로그래머들이 차지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말라서 사라지는 게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AI가 모든 분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며칠 전에 난 기사가 있잖아요. 구글의 그 광고 부문에, 검색 광고 부문에 한 33,000명 정도 일을 하는데, 그게 그 자동화 툴이 퍼포먼스 맥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온 지 2년 됐는데, 2021년도, 3년 벌써 2021년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 거기다가 생성형 인공지능 그 거대한 모델을 갖다 붙였더니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자동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 사람 잘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대숙청이 있을 거다 이렇게는 못 쓰니까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빨라서 제가 볼 때 원래 전 지구적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소멸하는 충격을 인류가 견딜 수 있을 건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알로하 같은 로봇만 하더라도 50번만 시범을 보여주면 중국 요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백종원 씨가 시범을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 로봇이 백종원이 하는 맛있는 요리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품질로. 환장한 로봇입니까?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은 뭔가 대단히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예보, 농구 시합 결과, 야구 시합 결과, 어제 주식시장 동향 이런 것들은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기사 훨씬 좋습니다. 광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형마트 가면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거제도에서 올라온 싱싱한 미역이라든가, 뭐 1+1이라든가, 뭐 몇 시까지 타임 세일 하는데 몇 시까지만 30%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온갖 포스터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게 이름을 가려놓으면 어떤 가게에서 붙인 포스터인지 전혀 구분 못할 겁니다. 뚜렷한 패턴이 있죠. 이런 경우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수 있죠. 그래픽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 안 차죠. 발가락만 숨기면 도저히 알아차지 못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난리가 났죠. 저쪽도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현대 AI가 왜 그 전의 AI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위력을 갖게 되냐 하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능력이 갑자기 무단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걸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를 알면 느닷없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겠죠.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건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이니까. 그 AI의 그 규모의 법칙이 있습니다.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규모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도 컴퓨팅 파워를 많이 때려 넣을수록 데이터 사이즈,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을수록 성능이 일관되게 좋아집니다. 이것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가 대박이 나고 그 H100이라는 GPU가 한 대 1억 하는데, 그걸 지금 주문하면 12월에 가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주문해도 10원 다 떨어집니다. 그게 왜 이 규모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팅 파워를 많이 때려 넣는 편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A100 같은 경우 한 대 2,500만 원 하는데, 챗GPT가 10,000대를 썼고 GPT-4가 25,000대 정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GPT-5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썼을지 뭐 상상도 못하겠죠. 굉장히 놀라운 게 모델을 별로 안 가리더라. 그게 너무 놀라운 점이고, 아직 끝을 못 봤습니다.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친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때려놓으니까 이제 끝이 보이더라. 이러면 이
경쟁이 사라질 텐데 아무리 많이 때려넣어도 계속해서 성능이 저렇게 더 좋아지니까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AI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그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 36가지 뭐 이렇게 그 중에 8가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그래프가 툭 튀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습 연산량이 10의 22제곱을 넘어갈 때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 출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이가 10의 22승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논문만 좀 틀려요. 그 COT, Chain of Thought라고 해서 이게 추론하는,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거는 그 매개 변수가 100억 개일 때부터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매개 변수가 1000억 개 이상일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논문에 따라 설명하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어떤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기도 하고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 못 풀던 수학을 조금씩 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현대 AI를 발명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AI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아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이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기보다 기술에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기 그 점심과 시간의 방해라는 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네, 드래곤볼. 저 안에서 1년이 세상의 하루입니다. 그 알파고 아시죠? 구글 딥마인드가 이세돌을 꺾은 그 바둑 프로그램 있잖아요. 알파고는 그 지도학습을 했습니다. 알파고 제로, 그 알파고 리는 이세돌하고 바둑을 떴다고 해서 그 모델 이름이 알파고 리예요. 걔는 이때까지 나온 거의 모든 기보를 다 주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바둑을 잘 두게 된 건데 알파고 마스터인가? 그 다음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알파고 제로는 어떤 기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규칙만 알려줬어요. 턴 바이 턴이다. 흑이 한 번 두고 백이 한 번 둔다. 그러니까 집이 많으면 이긴다 하는 기본 규칙만 가르쳐주고 다른 거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겨라 라는 것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했어요. 이겨라라는 인센티브 하나는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사흘 동안 490만 회 셀프 대국을 합니다. 사흘 동안 490만 회 셀프 대국.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죠. 이에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 병렬 연산입니다. 병렬로 동시에 어마어마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5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병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자기 몸을 말하자면 사람을 비춰서 말하자면 분신술을 써서 어마어마한 판을 몇십 판을 동시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흘 만에 490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 옵티머스 2라고 얼마 전에 그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내놓은 혹시 동영상 보셨어요? 그게 옵티머스 1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엄청난 병렬 연산을 한다는 걸 생각하고 4월에 490만의 셀프 대국을 할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1년이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제 그저께라고 할까요? 그 구글 딥마인드가 내놓은 알로하라는 그 로봇은 모방학습을 하는데 얘가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로봇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전이받아서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이학습.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 로봇은 수학을 공부하고 한 로봇은 영어를 공부하고 한 로봇은 국어를 공부하고 했다고 치면 얘들이 공부한 데이터가 다 서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이 로봇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전이받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가 로봇의 숫자만큼 빨라지겠죠. 나는 분명히 수학밖에 공부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전교 1등이네?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전이학습도 하고 거기다가 알로하를 오픈소스로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세계 각 곳에서 얘를 가지고 다 모방 학습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개, 10,000개가 하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학습 데이터들이,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끔찍한 거죠. 이 발전 속도가. 이게 과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회의 구조나 제도나 틀을 얘가 던져줄 충격파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바꿀 시간이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도 다 못한 상태잖아요. 디지털 대전환을 하자라고 계속 캐치프레이즈가 붙고 이렇게 산업사회의 틀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디지털라이제이션 정도가 아닌 거죠. 그게 인류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게 될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들 얘기할 때 할루시네이션을 말씀드리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챗GPT가 됐든 뭐 제미나이가 됐든 솔라가 됐든 무조건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멀쩡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이라는 건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는 한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그 뒤에 올 가장 그럴 법한 가장 approximate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걔를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그게 다시 입력이 돼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재비적으로 계속 하는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대 언어 모델들, LLM들, 그 거대 AI들은 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워낙 상당히 뛰어나서. 근데 얘는 그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그 자기가 학습한 가령 5종의 문서에서 찾아낸 패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 단어, 가장 그럴법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애이기 때문에 가장 그럴법한, 가장 근사한 문장들을 내놓는 애예요. true or false를 답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너는 항상 진리만 얘기해라고 학습한 애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가장 그럴법한 단어를 계속 이어붙이는 걸 학습한 애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럴법한 말을 하는 친구지 true를 얘기하는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은 그 트랜스포머의 본질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 완화시키거나 혹은 걸러내기 위해서 RAG 같은 것도 씁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RAG라고 쓰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생성을 해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색을 한 결과를 갖고 와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생성 자체에서 할루시네이션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 생성해놓고 거기서 도피를 빼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RAG 가지고도 할루시네이션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다음에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짓을 토해내고 그걸로 당한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AI를 쓰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애인데 답이 정확히 하나가 있거나 명백한 팩트가 있는 경우에 굳이 그걸 예측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측하지 않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챗GPT, GPT-4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게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도구를 쓰게 하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면 이건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구글이 그 챗GPT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드를 무리하게 먼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도 안 나실 텐데 그때 내놓은 동영상에 hallucination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시총 200조가 빠졌죠. 네, 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그 미국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항을 가지고 변론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서 그 판례들을 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변론문을 구성하는 게 변호사의 실력이죠. 근데 이 판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 판례들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례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이 뉴욕의 변호사가 챗GPT한테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챗GPT가 판례를 제너레이션 하겠죠. 만들어내겠죠.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너 이거 진짜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챗GPT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안한데 이거 지원해야 돼 이러겠어요. 진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제출한 판례 중에 6개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벌금을 5,000달러 냈고.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이 엄청난 자연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규모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모의 법칙이 지금도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너 H100을 25,000대, 3만 대, 4만 대 사서 때려 넣을 수 있니? 그걸 돌릴 전기료를 낼 수 있어? 너 5조 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니? 너의 언어에 그 정도 문서가 있어? 그리고 매개 변수를 1750억 개, 1조 8천억 개 정도 잡아야 될 텐데 그 정도 잡고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 그런 백엔드 엔지니어가 있어? 그걸 전부 총괄하고 리더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과학자가 100명 이상 있어? 이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 전체에 대해서 다 yes라고 말할 회사가 몇 개 없죠. 6개 나라, 7개 나라 정도가 지금 겨우 실제로 상용으로 돌아가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 독과점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GPT-4가 너무나 훌륭한 툴들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GPT 마켓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때 GPT-4 터보를 발표한 날 그때 미국의 미디어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1000개의 AI 스타트업이 망했다라고. 그러니까 얘를 응용하기 쉽게 하거나 혹은 쓰기 쉽게 랩핑해주는 회사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날. 얘가 너무 쓰기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그 툴도 API도 너무 예쁜 걸 많이 제공해버리고 심지어는 코딩 한 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GPT를 만들어서 GPT 마켓에 올릴 수도 있게 해버리니까 AI 스타트업들이 매일 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매일 망합니다. 할 게 없어요.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API로 나와버리고 툴로 나와버리고 뭐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API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 아실 텐데 기술 백그라운드 없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프로그래밍 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발급하는 이 API를 이용해서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정해진 행동을 하겠다라는 규약인데요. 그 거대 AI들이 전부 다 이 API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친구들이 발급하는 API를 내가 짠 소프트웨어에 붙이기만 하면 내 소프트웨어가 몇 조 원짜리 AI 소프트웨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애플리케이션, 내 앱을 열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누르면 그 질문을 내가 끌어안고 GPT-4 터보의 API를 이용해서 GPT-4한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GPT-4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앱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에서 혼자 쭈물떡 만든 앱이어도 몇 조 원짜리
GPT-4 터보 붙어 있는 놀라운 슈퍼 앱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API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AI 회사들이 환장하는 거죠. API를 가지고 던져주기 때문에 챗GPT, GPT-4 뭐 이런 거 개발자들이 손도 갖다 하지 않아도 자기 앱을 활용한 앱들이 자기 솔루션 AI를 활용한 앱들이 하루에도 1000개씩, 10,000개씩 나올 수가 있게 돼버린 거죠.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그인은 그 GPT-4가 바깥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API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처럼 도구를 막 갖다 쓰는 거죠. 이를테면 아까 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 같은 경우도 사실 AI가 검색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더하기 빼기 산수나 수학 문제 푸는 것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도구죠. 그런 식으로 도구를 막 갖다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AI가 말도 못하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GPT라는 GPT 마켓까지 나오는데 1억 명이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적 규모의 두뇌가 탄생을 해서 1억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다 나오게 만드는 거죠. 1억 분의 1의 확률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앱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1억 명의 사용자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 자연도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인공지능의 하루가 인간의 1년하고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그 오픈AI하고 구글이 지금 이 B2C 쪽에 6개월이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6개월이 얼마입니까? 180일이라고 치면 18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챗GPT를 못 따라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180년이 벌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갭이 유지되면서 따라가거나 혹은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원천 기술은 구글이 훨씬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1억 명의 사용자가 매주 사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로봇을 토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유저 케이스를 매일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갭이 지수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내놓은 트위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애들을 죽이고 불태운다. 그 사진과 같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엄청난 증오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간책이 없이. 근데 저게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어요. 그게 드러나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죽이기 시작한 다음이거든요. 저게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이 다시 살아날까요? 이미 죽이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AI 과학자 대부분이 저 한 줄의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합니다. 합의를 해요. 저 성명을 내는데 합의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제프 앤터니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대 AI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유슈아 벤지오, 샘 알트만은 챗GPT를 만든 오픈AI CEO입니다. 그리고 데미사 서비스가 구글의 AI를 총괄하는 그 딥마인드의 대표 데미사 서비스 그렇고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원. 그러니까 네로라는 거의 대부분의 AI 과학자들이 저 공동 성명을 내는데 합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AI로 인한 인류의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팬데믹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나 핵폭탄만큼이나 인류를 전면 멸종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험한 도구다라는 걸 전 세계 AI 과학자들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The End of Humanity라는 커버를 타임즈가 발행을 하죠. 타임즈 표지는 그냥 인류의 멸절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저게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겠다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디자인이죠. 이게 이걸 알아요. 이거 빼는 그 극단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한 소비 정보를 생성해서 민주주의를 쓸어버릴 거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내놓은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죠. 저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원래 어떤 끔찍한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I가 지금 오픈 소스들도 많아서 어떤 독재자나 어떤 사기꾼도 마음만 먹으면 AI 서버를 집에 한 대씩 혹은 10대씩 갖다 놓고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 오픈 소스니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이러저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얘는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전기만 꽂아 놓으면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10,000개의 뉴스를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뿌려보면 그 중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있고 별나게 공유를 많이 받는 뉴스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나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런 게 있겠죠. 10,000개 중에 5개 없겠어요. 더구나 얘는 사람보다도 더 일을 잘하는 거대 언어 모델인데 그러면 그 중에 5개 공유 정말 잘 받는 5개만 싹 뽑아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미친듯이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배들이 정신을 차려보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서 있겠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대요. 그 일이 매일 일어날 수가 있고 알고 있어야 될 위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왁스월드라는 세계적인 SF 출판사 사례인데요. 여기는 공모로만 홍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작가나 젊은 작가들에게,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서 공모로만 홍보를 받는데 편집장이 워낙 성관이 좋아서 세계적인 SF 단편들을 많이 출판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모작 중에 표절작이 갑자기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챗GP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SF 단편들을 챗GPT한테 보여주고 요거 비슷하게 써달라고 한다면 그걸 막 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빙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구글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뭘 테스트하고 있냐면 검색을 하면 관련된 정보를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보여주지 않습니까? 상위 10개 사이트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걸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해주는 AI가 정말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요약을 잘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이트로 아무도 클릭해서 가지 않겠죠. 그럼 그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이 없어질 겁니다. 말라 죽겠죠. 그 사이트들이 말라 죽고 나면 구글은 어디 가서 정보를 긁어서 요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 발에 총을 쏘는 거죠. 클릭 하이제킹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 사이트들로 갔어야 될 클릭들을 구글이 다 납치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황폐화되고요. 그리고 코딩을 지금 아까 AI가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AI들이 코딩을 배우는 대표적 사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GitHub이라고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데가 하나 있고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개발자들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딩하다가 막히면 내가 이런 거 하다가 이걸 잘랐는데 잘 안 되는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본 사람들이 밑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자기가 짠 코드를 붙여넣고, 그리고 개발자가 앞에 설명은 안 듣고 밑에 코드만 싹 복사해가서 지가 개발한 것처럼 딱 붙여넣고 뭐 그런 문화는 사이트인데, 작년 11월부터인가 매달 트래픽이 20%씩 떨어지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더 이상 스택 오버플로우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챗GPT한테 코딩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GPT-4까지는 얘들을 이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잘 배웠는데, 그 다음에 나올 애들은 뭘 가지고 코딩을 배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스택 오버플로우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AI 탓만은 아니고 운영을 좀 잘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매달 10% 트래픽 떨어지는 건 AI가 아니고 상관을 못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그 데이터가 오염되면 아무리 훌륭한 AI라도 끔찍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는데요. 그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용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었는데 소득이 똑같고 통장을 하나를 같이 쓰고 직업도 같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애플에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신용 한도를 20배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다, 너무 이상하다고 쭉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걸 취재를 해서 취재해보니까 전부 사실이거든요. 기사를 아주 크게 썼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랑 제휴를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성차별적인 신용한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라고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어쩌고 하다가 어떻게 끝났냐면 그 신용한도 평가를 하는 AI 시스템을 폐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신용 한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골드만삭스가 했던 모든 신용 평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골드만삭스가 성차별적인 신용 한도 평가를 해왔던 거예요. 제가 이제 AI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성차별적인 패턴을 귀신같이 찾아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정말 놀라운 점은 신용카드 신청서 어디에도 남자 여자를 표기하는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 수십 년간의 신용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신청서만 보고도 이건 여자이고 죽은 이건 남자이고 잘 알아채는 거죠. 잠재된 패턴이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간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쓰지 못한다고 법을 박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AI로 면접 보는 시스템을 팔아요. 미친 거죠. 굉장히 야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를 왜 떨어뜨렸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더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게 주는 교훈은 데이터가 오염되면 아무리 훌륭한 AI라도 오염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챗GPT만 해도 5조 개의 문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을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학습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GPT-4는 학습 데이터 하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의회에서 AI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무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 안에는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 데이터가 아주 클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침 부부인데 직업도 교수로 똑같고 재산도 전부 공동명의고 통장 하나밖에 안 쓰는 그런 굉장히 희귀한 패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 부부가 직업만 달랐어도 못 밝혔을 거예요. 왜 남편 20배 더 받았냐? 직업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편견을 찾아내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모델을 써서 아무리 잘 돌려도 잔재된 편견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으로 한 건데 너 감히 인공지능이 시비를 거는 거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AI가 한 거예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AI 윤리에 책임성이라는 윤리가 있거든요. 책임성이라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AI 윤리의 8가지 윤리 중에 하나인 책임성입니다. 그건 AI가 했어요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AI가 했을 리가 있습니까? 시킨 놈이 있고 만든 놈이 있겠지. 이게 이제 저작권을 AI는 모른다를 나타낸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자이너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거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볼 수 있습니다. 그 뭐 간단한 행사 포스터, 팜플렛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날시스템즈라는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보여줍니다. 뭔가 굉장히 낯익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믿고 회사를 창업하면 열자마자 문을 닫아야 돼요. 애플 로고를 보여주죠. 이 저작권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고소했죠.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주장에 따르면 유료 기사들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글자 한자 안 틀리게. 저작권 위반이죠. 유료 기사인데 그걸 네가 왜 긁어가? 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어벤져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를 해놓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작권이 명백히 깨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AI 쪽, 거대 언어 모델 쪽, 뭐 이건 거대 언어 모델은 아니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는 저작권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도 같이 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을 공급자와 사용자가 같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책임지지만 여러분도 책임져야 돼요. 굉장한 싸움이 붙어 있죠. 인류가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I에서 실패를 한다면 두 번째 실패가 될 거예요. 인류가 소셜미디어에서 실패를 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소셜미디어에 실패를 했다를 AI 정책의 수립의 단면교사로 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실패를 AI에서 되풀이해서는 되지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소녀들의 자살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살률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에요. 자살률이 어떻게 갑자기 뛸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정신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인데 저 짧은 기간에 2배로 뛰었고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우리 질병청의 모델이 된 기관이죠. 거기서 조사한 건데 2021년도에 페이스북 내부의 과학자가 페이스북 내부 데이터들, 자료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폭로를 합니다. 그게 폭로 기사가 9차례에 걸쳐서 실리는데 첫 번째 폭로 기사가 뭐냐면 소녀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를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대규모로 조사한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문제는 소셜미디어 중에서 특별히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이 자살을 유발했다, 우울증을 부추기더라 라는 것을 내부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데이터를 여러 차례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짧은 동영상, 웃기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게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스냅챗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여우귀도 붙이고 토끼 코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웃기는 채팅을 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유독 그 정말 사람의 몸매가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의 어떤 벌벗은 여인, 아마 옷을 입었는지 벗은지 모르겠는 여자 사진을 두세 번만 보고 나면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뭐 샤넬, 페라가모, 구찌 뭐 이런 걸로 온몸을 쳐바르고 비싼 요트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여자의 사진을 두세 번 보고 나면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이게 사람의 엉덩이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동그란 엉덩이를 가진 사람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몇 번만 보고 나면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아가 되게 취약한 소녀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야. 너는 뚱뚱하다. 너는 루저다. 너는 의지가 많다.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급기야 자살까지 가더라라는 걸 내부 데이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왜 메타로 바꾼지 아십니까?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메타로 바꾼 거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게 이 폭로 기사가 나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작년에 비로소 미국의 30몇 개 주가 40몇 개 주가 페이스북을 고발을 합니다. 아마 원래부터 재판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저 폭로가 있고 나서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좋아요 버튼밖에 없었는데 화나요, 뭐 슬퍼 이런 버튼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팅 알고리즘을 바꿔요. 이것도 그 부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을 받으면 1점을 줍니다. 화나를 받으면 그 5배인 5점을 줘요. 그리고 공유를 한 번 받으면 30점 줍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본 타임라인에 많이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꾸고 나니까 유럽의 정당들이 트래픽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당들이 트래픽이 떨어지기 큰일 나잖아요. 자기들 주의 주장을 계속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보게 해야지 지지를 얻을 텐데 트래픽이 뚝 떨어지니까 정당들이 이 트래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꾸고 하는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게시물의 비중을 80%까지 올리니까 겨우 옛날 트래픽이 회복이 된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좋아요는 1점인데 환호를 받아야 5배의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정당들이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내요.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럽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 그 폭로에 보니까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의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새 알고리즘이 명백히 극단적인 게시물을 부추겨서 양극화를 조장한다 라고 리포트를 했고 마이크 저크버거도 그걸 받았는데 저크버거가 뭐라고 말하냐면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바꾸겠다는 뜻이죠. 2010년도 왜 이렇게 바꾸냐면 2010년도가 페이스북이 창사에게 처음으로 트래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되든 말든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조 단위로 바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우 파시스트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본토인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희대의 파퓰리스트가 한 번 대통령을 해먹고 지금 한 번 더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보다 3%에서 5% 이상 지지율이 높아요. 계속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어떤 진영에 속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옳다 그르다가 사라져요. 그냥 우리 편이 이기냐 저쪽 편이 이기냐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영주의입니다.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인류가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AI는 이런 소셜미디어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새로운 미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이든을 비롯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례인데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데일리 메일이 영국에서 가장 큰 타블로이드, 가장 많이 팔리는 타블로이드인데 황색지입니다. 옐로우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표지는 항상 얼굴에 여자 사진이 나오고 가운데 인터뷰를 보면 내가 우주인한테 납치당해서 3달 동안 살다 왔는데 이런 사람 인터뷰가 막 길게 실려고 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저 매체가 2022년도에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해외 매체입니다. 하루에 평균 5군데의 매체가 데일리 메일을 인용한 기사를 썼습니다. 7,500건 이상 인용이 됐어요. 저건 데일리 메일이 직접 취재한 기사가 아닙니다. 스탠퍼드라는 런던에서 오른쪽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신문에 쓴 기사입니다. 저 양반이 원래 당뇨를 앓던 사람이에요. 왼쪽 발가락을 3개를 당뇨 때문에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백신을 맞고 나서 당뇨가 악화돼서 한쪽 다리를 잘랐다는 기사예요.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탠퍼드 신문인데 그 신문은 저 양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다리를 잘랐는데 저 사람 주장은 백신을 맞고 나서 당뇨가 악화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주치의 말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고 저 기사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 불쌍하니까 모금해 주자라는 게 저 기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후속 기사가 있습니다. 2,000파운드를 모아서 전달했다. 그걸 데일리 메일이 놓칠 리가 없죠. 데일리 메일이 그 신문 기사를 주워와서 뭐라고 쓰냐면 붓더니 다리가 폭발했다라고 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주사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국의 중앙일간지 아주 유력한 곳에서 저렇게 크게 쓴 겁니다. 가운데는 데일리 메일, 역시 데일리 메일 베낀 건데요. 8살짜리 여자가 스트레스로 대머리가 됐다라는 기사고요. 이게 압권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2페이지 넘게 나옵니다. 저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인터넷 매체가 쓴 기사예요. 데일리 메일이 직접 취재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해괴한 인터넷 매체가 나이지리아 어떤 호텔에서 사람 다리를 걸어놓고 팔다가 잡혔다. 인형을 팔다가 잡혔다라고 기사를 썼고 그걸 데일리 메일이 놓칠 리가 없죠. 랭컴 주소가 썼고 그걸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받았었습니다. 인육 팔다 걸린 호텔 충격, 경악, 이러고 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국에서 종이신문을 일주일 내내 받아보는 사람은 2%입니다. 90%의 사람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의 90%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봅니다. 근데 네이버의 광고 수익 배분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사를 많이 쓸수록 광고 수익을 더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 쓰게 돼요. 하루에 30개 쓰려면요 10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3개 써야 돼요. 그래서 기사를 쓰느라고 취재를 못해요. 두 번째로 기사를 많이 쓰기만 하면 안 되고 클릭을 많이 받을수록 광고 수익을 더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취재할 시간은 없는데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클릭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데일리 메일을 베껴야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한국은 하나의 사기업에 그 나라의 모든 언론이 종속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나라예요. 거기서 광고 수익 배분 알고리즘을 두 수를 이렇게 짰더니 그 나라의 모든 언론 기자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광고 수익 배분 알고리즘 두 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굉장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